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치권 떠들썩했죠. 네. 예,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 꼽으라면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1야당에 대한 구속영장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일단 두 분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물론 법리적 문제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쭉 그동안에 우리 정치사에서의 여야 간의 대결 그리고 헌정사 처음으로 그것도 다수당 대표의 국회 다수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저는 대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더 전쟁이 확전됐다. 이렇게 연장선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우선 시점상의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또는 어떤 내용이냐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짧게 분석을 해보면 시점상 이 3.8 전당대회도 있고 지금 3월 8일 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뭔가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각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도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고. 근데 이 많은 이벤트 일정들이 있는데 4월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예상하고 있죠. 방문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동안 쭉 의혹도 있고 또 수사도 해왔다고는 하지만 과연 시기상으로 지금 2월 15일, 16일 이런 날짜에 청구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여야가 따로 없고 이제 진보 보수가 따로 없으니까 네. 저도 어떤 일정들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여야 간의 협력 관계도 있고 법안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용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정황 또 진술 이런 내용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경랑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검찰 수사가 꼼꼼하고 구체적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른바 문건이거든요. 물증. 네. 그걸 계속 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내용상으로 문건이 준비된 건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정치적 이유로 지금 시점에 그동안 그냥 조사돼 왔던 것으로 그냥 바로 구속영장을 친 것인가? 조금 이런 그러니까 좀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검찰은 물증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구속영장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른바 이제 천화동인 1호 지분 배분받기로 했다는 428억. 그게 왜 안 들어갔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구속영장을 꼭 청구했어야 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사실 좀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라는 거는 크게 그냥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첫째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둘째는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요거를 판단하는 건데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거는 검찰의 주장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주의 우려는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검찰은 영장에다가 영장 청구서에다가는 모든 얘기를 다 엮어서 넣는 거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도 썼겠지만 근데 누구도 이제 제1야당 대표가 도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특히나 이제 대선에 출마까지 한 이재명 대표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네. 누가 숨겨주는 것도 아니고 도주의 우려는 없는데 문제가 이제 증거인멸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구속영장을 만약에 법원이 판단한다고 하면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제1야당 대표도 어쨌든 큰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거고 대통령만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력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얘기 나온 이제 정성호 의원의 그 면회 연속 면회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부실장, 전 그렇죠. 부실장의 면접 기록을 공개를 일부 했죠.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더해가지고 네. 증거인멸 우리가 상당하다. 이제 이 점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점을 만약에 법원이 판단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은 이게 다 이제 예를 들면 해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져야겠지만 네. 사실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서 사실 이 검사가 영장에 뭘 적었느냐 그게 지금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혐의 중대성 이것도 사실은 네. 뭐 지금 말하는 가운데 일부 맥락은 들어있지만 혐의 중대성 문제도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야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범죄고 뭐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기로는 징역 11년은 선고되어야 될 범죄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얘기 잠깐 하셨지만 정성호 의원 면접 기록을 구속영장 청구하기 직전에 사실은 뭐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일종의 이제 바람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시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대한 정치적 일정들이 많고 또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민생 현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결국 구속영장이 나오는 배경 자체가 또 관련된 내용이 이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완전히 친 관계죠. 네. 그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금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네. 심지어는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까지 일련의 그런 만남들이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변호인들이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네. 제가 뭐 이제 로스쿨을 나온 또는 고시를 패스한 법조는 아니지만 그럼 변호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피해자 만났을 때 변호인이 자 어떤 질문이 앞으로 검찰에서 나오든 술술술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인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위로하고 뭐 그런 말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가 사실 더 궁금해요. 서로 간에 나누어졌던 대화가 일부분이 아니라. 근데 뭐 이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알리바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사실 지금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호사만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당신이 뭔가를 기억해내고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신만의 알리바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잘 기억해내서 기록해둬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건데 알리바이만 똑대가지고 뭔가 거짓으로 진술해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검찰에서 언론에 흘렸다. 그렇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일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적합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일련의 이 검찰의 행동은 국민 전체가 보는 굉장히 중대한 그 반응을 불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다수가 보더라도 이쯤 되면은 이거를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구속 기소를 검찰이 시도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시점에 시도할 만한 내용이 확보가 됐다. 네. 뭐 그런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어떤 정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현상들은 오해를 사지 말고 이해를 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럴 만한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나왔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네. 적어도 이제 우리가 뭐 도주 우려도 없고 그럼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까? 3번이나 소환도 응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네. 3번이나 소환도 응했기 때문에 그러면 불구속 기소도 일단 재판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꾸 판단을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막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이미 늦었다. 더 일찍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된다. 뭐 또 진보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다수당의 대표를 구속영장을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 다수가 이게 내용상으로도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김민하 평론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뭐 저는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사실 정성호 의원이 뭐 굳이 왜 면회를 갔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이걸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로 만드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 영장 청구할 사안이냐 뭐 이게 이유가 이렇다 저렇다
사실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 검찰은 봤을 겁니다. 이게 혐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검찰은 자기 그림을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굉장히 네. 큰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의혹을 한 게 배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사실 그 사업만 놓고 봤을 때 그게 배임이냐 아니냐. 배임이라는 거는 이제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보면 그 배임의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맥락을 사실은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 천화동 인일호의 실소유주 그분은 이재명 대표이고 그래서 이 배임의 고의라는 것은 배임을 저질러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준 이익을 다시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 것이다. 이걸 증명하려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그럼 그 돈 왜 가져갔느냐. 그거 왜 그랬냐면은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런 거다. 예. 그래서 그게 정치 자금이다. 예. 지금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걸 따로 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배임만 그러면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은. 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다 지금 이 정당화하려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구속영장에 뭐 428호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소할 때 공소장에 또는 재판 과정에 무슨 추가 기소나 또는 이제 공소장 변경이나 이런 사정을 들어가지고 또 들어간다든지 포기를 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 세포동의안 처리한 다음에는 백현동 개발 의혹 그다음에 또 뭐 이 쌍방울 관련 의혹 뭐 정자동 개발 네, 새로 나온 거 무슨 뭐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계속 하는 겁니다. 5년 내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뭐 재판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소가 끝나면 재판을 또 하고 1심, 2심 대법원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맞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으로 이게 뭐 어떤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이 정치판의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작이 이제 된 거죠. 이 체포동의안이 오면서.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이걸 뭐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이른바 특수통이 수사하는 방식이다. 먼지털이식 수사다. 뭐 기우제식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단 주변 거 나오는 내용 다 털어서 하나라도 유죄받으면은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은 끝나니 그렇게 그냥 하겠다. 어찌됐든 이재명이라는 대표 정치인이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걸 지금 담은 의도를 갖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다. 김성환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법 체계에서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는 법리적 판단을 다룰 때에 구속이냐 구속이 아니냐를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속치 아니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때문에 수사 자체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겠다. 예. 그런데 하면 그냥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김연아 평론가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때와 구속하지 않았을 때의 법리적인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까요? 별 달라질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서면 답변서를 마련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전 실장과 김용조 전 부원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하영 전 부지사도 대북 송금이랑 관련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검찰의 일련의 이 수사와 그것의 영향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인 법리적인 단계 또 정치적이거나 여론적인 단계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법리적인 단계는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게 없는데 정치적인 방금 말씀하셨죠. 정치적 생명에 대한 영향, 정치적 여론적 영향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네. 검찰 수사가 수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되고 그렇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대목입니다. 이게 네. 결국은 법리를 따지는 것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전 국민이 다 알고 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도 대부분의 이제 뭐 이 신문 좀 보고 뉴스 좀 보시는 분들은 이미 지겹도록 이제 들은 얘기고 그러면 네. 법리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법정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또 네. 검찰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뉴스의 어떤 맥락에서는 이 법리에 대한 판단은 이제 의미가 없다. 남은 거는 이런 행위들에 갖는 정치적 의미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오고 민주당이 그걸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면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대응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것만 사실은 남은 거죠. 네. 오늘 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얘기할 부분이 뭐 혐의 내용 그 자체가 네. 이게 과연 뭐
입증이 가능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보다는 정치적 맥락으로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주간조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맥락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네. 아까 428억 얘기 나왔지만 그건 일부러 따로 떼가지고 또 구속영장 청구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해석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있단 포함이 말이에요.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건 또 맥락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행정기관인 것이고 우리가 상권 분립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에서 적어도 그런 관련된 내용 마치 이제 영장의 향후 수순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심지어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는 그럼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더불어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는 공식과 비공식임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론적 자극인데 오늘은 제가 이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이 체포 동의안과 같은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노웅래 의원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거라고 보는지 찬성으로 통과될 거라고 보는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여론의 결과를 보면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일과 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국회에서 이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예. 이게 55.9%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봐라 여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 더 깜짝 놀라는 것은 호남 여론입니다. 예. 광주 전라에서 이 조사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된다가 약 43%, 반대가 45예요.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이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게 높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부결이 되더라도 검찰의 인식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여론은 우리 편이다. 여론이 네. 나쁠 리 없다. 예. 여론이 우리에서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에 근거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정 안 되면 또 하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공공스러울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가결될 리 없는 것이고 부결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근데 봅니다. 뭐 불안하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반은 좀 이제 과도한 불안감이고 반은 좀 엄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28표인가 뭐 이게 반란표가 나오면은 가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다음 총선에 안 나갈 거 아니면 자기 당원들이 뽑은 대표입니다. 자기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는데 그거를 가결시킨 사람이 돼서 자기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천이라는 게 과거처럼 무슨 총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원들이 예를 들면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체포동의안 가결시켜 놓고 당원들에게 어떻게 표달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서 이게 아무리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랄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불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 무슨 뭐 이렇게 찬성 표결하고 이러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은 뭐 반란표가 제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뭐 근본적으로 이게 가결될 정도의 흔들림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요. 다만 네. 앞서 말씀하신 그런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네. 특히 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에서
또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이거 뭔가 부당하다랄지 이건 이재명 대표를 좀 감싸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맥락을 정치적 맥락을 못 만들었다라는 것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결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불안론 이런 불안하다라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걱정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지 어떤 당의 단결이나 뭐 이런 것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대응을 잘 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중심을 놓고 사고를 하는 게 민주당엔 도움이 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양상으로 보면 검찰이 입장문도 내고 검찰총장 명의 입장문이 막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은 뭐 오늘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고 주말에는 뭐 대규모 집회를 연다. 촛불 집회까지 예고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검찰하고 민주당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상황. 그리고 또 결국 이제 여권하고도 맞부딪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도 더 경색될 수밖에 없고 갈등은 더 커지지 않겠어요? 향후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갈등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돌파구는 없습니다. 이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지금 예상보다도 전쟁이 확전 양상을 띠게 된 게 더 빠른 시점에 왔다. 적어도 3월 그 이후에 이제 5월 정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좀 더 조사가 되고 난 근거를 가지고 검찰이 그때 이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더 빠른 시기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국힘 전당대회에도 윤심 파장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은 가결이 됐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김건희 특검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빅데이터 이제 썸트렌드하고 그다음에 오피니언 라이브의 캐치 애니 이 두 가지 빅데이터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시사야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다른 방송은 그냥 참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사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최고의 앵커시죠. 또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언급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16일부터. 그런데 김건희 여사나 나머지 이제 국힘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져요. 윤심 파장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그걸 뭐 이제 너무 우리가 깊숙하게 연결할 이유는 없겠지만 시점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나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블랙홀 현상. 저는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묘수가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권에서는 오히려 그 블랙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여의도 정치의 어떤 상식적인 기준으로 봐서 정권이 사실 다수당이 있는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우고 계속 충돌 국면만으로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보면. 왜냐하면 원내에서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협력을 구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근데 지금 정권의 핵심부는 그걸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앞서 이제 주간조선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뭐 주간조선이라는 뭐 매체도 있지만 조선일보, TV조선 이런 데서 굉장히 대통령실의 핵심 또는 대통령의 어떤 언급 이런 게 굉장히 여과 없이 그냥 막 보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까지 다 보도가 되는데 근데 이 보도된 내용 중에 잘 보면은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법을 막 통과시키면 노란봉투법이나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또 헌법적인 어떤 그러한 권리 아니냐. 그러한 또 책무 아니냐 대통령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이 어떤 협상이나 협의나 이런 그림은 전혀 생각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배제를 하고 보면 나머지 문제는 계속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뭐 감싸는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쟁점이 될 만한 문제 앞서 말씀하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론이라든지 무슨 뭐 지금 전대 윤심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밀어내면서 계속 이 국면을 유지해 가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는 국회 앞에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벌써 딱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피의자를 지킨다.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득이 된다고 보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는 거기서 안 벗어날 것이다. 블랙홀을 유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으로 가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에는 정말 충족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좀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앞서
배종찬 소장께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 사이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의 제일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이기도 해요. 전당대 얘기를 좀 해보죠. 황교안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제기한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네. 김기현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문멸한 의혹 제기 중단하라. 이렇게 해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렇죠. 이 지금 의혹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해야 될 얘기인데 이거 지금 상황에서 검증하기는 참 쉽지 않고 이미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의혹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은 지난 컷오프 조사 이후에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는 윤심 논쟁을 안 해요. 국힘 전당대회에서 윤심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는 후보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가 됩니다. 왜? 다른 이슈로는 차별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차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윤심 관련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국힘의 기준점이 되는 현상이었었는데 네. 컷오프 이전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그 전면에 섰던 것이 안철수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죠. 이제는 윤심 가지고 윤핵관 이야기를 완전히 입 밖으로 꺼내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쫓아가야 되는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노릴 수 있는 것은 김기현 후보 개인의 문제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점을 누가 먼저 제기했냐면 황교안 후보예요. 예. 황교안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서 적어도 이제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 사이에는 날이 서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네. 아니 김기현 후보 이러면서 울산 KTX 역세권 그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사퇴하세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은재 전 의원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사퇴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이 이슈가 불거졌는데 이 이슈를 더 확장시킨 것은 안철수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이제는 윤심 윤핵관 이야기를 전개할 수 없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를 좀 더 공격하는 부분은 지금 KTX 역세권에 있었던 바로 이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당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뭐 와르르 무너지거나 또는 와르르 이동을 하느냐 저는 아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인 거죠. 네. 크게 나누면은 양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3, 4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뭐 컷오프 순위를 몰라서 사실 뭐 누가 3등 했는지를 잘 모르지만 네. 컷오프 시점에는 제 생각에는 황교안 후보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냥 저의 감입니다만은. 네. 근데 어쨌든 그 구도를 보자면 결국 황교안 후보는 어쨌든 간에 김기현 후보를 뺏어와야 되는 것이고 성과를 내려면. 네.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 표를 뺏어와야 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국면이 쭉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김기현 후보는 별달리 방어하는 거 외에는 답은 없죠 별로.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해갖고 뭐 표를 뺏어오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이제 와서 뭐 황교안 후보랑 싸우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랑만 싸워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는 뒤에서 천하람 후보가 쫓아오니까 사실은 김기현 후보를 때리면서 그 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안철수 후보도 천하람이랑 싸우면서 그걸 겨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현 후보로 이런 어떤 공세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네. 그런데 이 집중되는 경향의 소재를 윤심 논란 갖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할 수 있는 건 지금 천하람 후보밖에 없어요. 윤심이 맞느냐 당신 윤심 후보 맞냐 그게 정당하냐.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좋은 호재가 하나 나온 거죠. 좋은 소재가 나온 거죠. KTX에게 뭐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땅값이 어떻게 됐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엄청난 영향까지는 아니겠지만 김기현 후보가 예를 들면
이게 아무래도 내 후보가 나왔으니까는 결선으로 안 갈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작다고 보지만 네. 혹시라도 김기현 후보가 결선 없이 1위하는 시나리오를 그렸다면 그런 것에는 좀 이제 장애가 되는 그러한 뭐 결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사실 결선 없이 1위를 하겠다는 게 김기현 후보의 목표죠. 그렇죠. 뭐 단타가 네.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준석 대표 말은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도 김기현 후보가 지지율 50%를 돌파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보면 참 말을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도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 또 무속적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꾸 연상케 만드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약간 희망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천하람 후보가 이제 당선됐으면 하는 마음에 결선에 이제 천하람이 올라간다는 또 바람 속에서 김기현 후보가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도 이게 뭐 어떤 기운인지 몰라도 50% 안 된다. 결선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김기현 후보는 은근히 이제 한교안 후보의 지지층들이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힘들다. 왜? 이미 서로 간의 지지층은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후보는 그냥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윤심인 거고 한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미래통합당 때부터의 그 강성 보수 지지층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 한교안 후보가 이제 활동을 한참 이제 당에 들어와서 하던 그 시점에 그런데도 떠나지 않았던 지지층이거든요. 그 색깔이 다르죠. 네. 또 이제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고 예. 게다가 지금 한교안 후보는 뭐냐면 이번 토론회에서 이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효과를 봤다. 이미지 효과를 본 사람이 황교안 후보예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네네. 포기하고 자기 지지층 가는 걸 둘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천안연대 이른바 천하람 안철수 연대인데 힘들어요. 천안 분들이 좋아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천안연대는 왜 안 되냐면 두 사람의 지지층이 너무 비슷해. 근데 비슷하면 갈 수 있던가 아니냐. 중간에 돌아오지 못할 뭔가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 존재가 이준석 전 대표죠. 이 안철수 후보와는 그렇죠. 그 앙금이 네. 있거든요. 지금 결국 결선 투표를 겨냥해서 자꾸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차 본경선 투표 때 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 그 존재감들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3, 4등 후보는 특히 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공세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1차 투표에서 얻지 못하면 결선으로 가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윤핵관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자꾸 흘리는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명예 당대표. 네, 뭐 지금 이제 이런 구도에 대해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그 얘기도 사실 TV조선을 통해서 보도가 대통령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이 사석에서 했다는 말을 여권 관계자가 인용하는 형태로 보도가 되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석에서 했다는 말은 이제 당정 일차가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예. 그리고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그것의 방법론으로서 주어가 없는 문장이었는데 주어가 네. 없이 뭐 이 명예 당대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뭐 알려졌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네. 한 말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그런 정도의 얘기가 누가 처음에 고안한 이 생각이든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게 뭐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너무 거칠어요. 과거에 이제 총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총재가 그렇죠. 그 명예당대표 네.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김기현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처음에는 이철규 의원이 예. 동조를 네네. 했지만 바로 반나절 만에 다들 이 직책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당정이 융합을 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해서 다 후퇴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질 만한 어떤 변수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보여주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대통령은 계속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신호 아니냐. 그러니까 예.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계속 이 완전히 내 사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것 이후에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심지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맥락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 배종찬 소장께서 이 전망하시는 것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듣고요. 아니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뭐 김민하 평론가 얘기 들으면 항상 저는 다짐하는 게 금상첨화다.
제가 더 붙일 게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시사야죠. 네. 배 소장님만 믿고 저는 여기 옵니다 항상. 그만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하여튼 정치가 당분간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또 변화하는 힘을 드려야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정치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그냥 네.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희망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힘들 때는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힘들 때는 시사회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일사회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